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한 번 더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공동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에서 워런 버핏식 가치 투자하기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준철 대표는 별명이 소년 버핏이라고 아유 있어요. 뭐 버핏을 이제 지향하는데 네. 아직은 뭐 실력이 네. 뭐 한참 못 미치는 네. 수준입니다. 현재 이제 워런 버핏식 가치 투자 전략은 지금 국내에서 좀 실현해 보려고 지금 예, 하고 흉내 내는 계시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걸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가치주가 다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워런 버핏식의 가치 투자 전략이 되게 국내에서도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 버핏의 철학이 좀 나오는 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주주총회 이거잖아요. 여기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네, 제가 이제 2014년에 네. 갔었고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래도 버핏을 추종하는 사람인데 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봐야 되겠다. 음. 먼 발치에서라도. 네. 그때도 이미 연세가 뭐 80대 중반이셨거든요. 음. 그렇게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살아 계셔서 네. 형은 매일 햄버거를 먹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음. 건강 관리 잘하시고 장수하시나. 아마 정신 건강이 좋으셔서 네. 그러신가 보다. 음. 예, 근데 그게 벌써 8년 전이네요. 네. 최근에 이제 또 워런 버핏의 이제 그 투자 회사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연례 그 주주 서한을 이제 버핏이 써서 이제 그렇습니다. 보내시잖아요. 그게 또 공개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네네. 하고요. 먼저 이제 최준철 대표가 생각하는 이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이건 뭐라고 좀 정리하세요? 좋은 경영자가 경영하는 음.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진 음. 기업을 적당한 가격 혹은 할인된 가격에 사서 음. 그 기업 가치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장기 보유하는. 음. 요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어떻게 네. 보면. 예. 요번에 그 저기 연례 주주 서한 보니까 그 중에서 딱 두 가지 또 이렇게 강하게 좀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신하고 인제 그 부회장인 찰리 먼거가 인제 보는 게 스톡 피커가 아니라 비즈니스 피커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CEO들 이거를 좀 찾아서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써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치 투자를 좀 개념적으로 뭐 그렇게 이해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좀 실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좋은 종목들, 사실 좋은 비즈니스들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골라야 하는 겁니까?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숫자로 그 사업 혹은 경영자의 역량을 판단하는 건데요. 음. 저희가 병원을 가면 네. 그 진단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노회한 의사분이시더라도 네. 기본적인 이 체크를 통해서 그렇죠. 얼굴 딱 보고 예, 병을 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음. 일단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것처럼 네.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일단 숫자를 통해서 건강을 판단하는 거는 음.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버핏이 보통 이제 숫자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숫자 네. 파악이 빠르고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 걸로 이제 유명한데 그분 대부분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는 숫자를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십니다. 네. 예를 들면 매출과 이익이 매년 늘어왔고 영업이익률이 높고 ROE가 높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확률, 좋은 경영자일 확률이 높다. 거기에 이제 자본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의사 결정들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결정을 내리시는데 네. 저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파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네. 잘 아는 분야에 있다 보면은 잘하는 회사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계에 계시면 네. 이런 언론사는 굉장히 사업을 잘하는 것 같다. 뭐 음. 이런 것들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잘 알게 되는 경우가 네. 있는데 사람마다 그런 영역들이 다릅니다. 직업에 음. 따라서 혹은 관심사, 취미에 따라서. 버핏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신문사에 투자를 과거에 했다든지 혹은 뭐 음료회사에 투자했다든지 네.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거는 본인이 원래 관심이 많고 소비자로서 잘 아는 영역에 해당을 했던 거에서 숫자를 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방법은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하기에 뭐 노력하면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뭐 자주 할 수 있다, 뭐 능숙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는 그래서 후자의 방법, 후자의 버핏의 방법을 흉내 내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좀 네.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말씀이네요. 이제 버핏의 이제 포트폴리오 좀 보면서 좀 따져보면 더 철학을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눈에 띄는 게 작년 말에 보면 애플을 가장 많이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버핏은 이제 테크주 쪽은 투자를 꺼렸다 뭐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애플을 상당히 많이 투자한 걸 보면 왜 그럴까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예.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애플이 음. IT냐 아니냐. 음. 뭐 근데 IT를 투자하지 않았던 버핏이 왜 거길 음. 투자하느냐? 저는 그거는 그 올바른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너무 버핏의 투자를 단순화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거보다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 음. 좋은 경영자, 좋은 사업, 네. 그리고 할인된 가격 혹은 적정한 가격 음. 여기에 틀에 넣어서 맞으면 음. IT든 아니든 사는 게 버핏의 투자 방식인 음. 겁니다. 음. 애플을 2016년부터 투자를 음.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조 버핏의 투자 스토리 보면 최근에 투자를 시작한 거죠. 네네네. 2016년이니까. 그렇죠. 예. 2016년에 하실 때 일단 좋은 경영자냐 아니냐. 음. 일단 스티브 잡스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음. 어쨌든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낸 전임 경영자였습니다. 음. 당시에는. 음. 그러니까 충분히 히스토리를 아시겠지만 버핏이 예. 투자할 당시에는 스티브 잡스가 경영하던 시기 아니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음. 사후였기 때문에 그때는 팀 쿡을 음. 보고 결정을 했을 텐데 네. 경영자라고 하는 것도 다면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취향을 가지고 경영자를 고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음. 버핏이 생각하는 좋은 경영자는 일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잘 끌어내고 예. 거기서 창출된 현금 흐름을 잘 자본 배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팀 쿡은 그때 당시에도 이미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스티브 잡스가 하지 않았던 전략을 이미 내비친 상황이었었거든요. 버핏은 아마 이런 자본 배치 역량,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미 성장률이 애플이 좀 꺾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미 뭐 아이폰이 나온 지 한참 지난 뒤였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도 버핏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왜 이제 와서 이걸 사지? 아이폰 이미 뭐 많이들 쓰잖아였는데 버핏이 주목했던 거는 사실은 그런 자사주 매입 소각. 이번 레터도 보시면은 예. 애플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아주 그냥 박수 치면서 14번 칭찬하시는 보니까 거를 팀쿡을 되게 칭찬하면서 그렇죠. 자사주 매입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 버핏은 혁신의 아이콘보다는 자본 배치에 능하고 주주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는 사람 좋은 경영자 판단하는데 이미 2016년에 그걸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경영자는 그렇고요. 그리고 사업 모델적인 면에서는 이미 어떤 혁신 기술을 통한 뭐 제품을 끊임없이 내놓는 회사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팬덤으로 이미 넘어간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걸 따지지 않고 일단 아이폰이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무조건 사는 팬덤이 이미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강력한 소비자 충성도를 이미 확보한 어떻게 보면 좀 소비재에 가까운 예. 그런 제품으로 변모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의사결정한 배경을 보면은 뭐 우리 손주가 뭐 애플 제품에 열광하는 걸 보고 내가 생각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로 바꿔서 봤다는 거고요. 그리고 버핏의 이제 휘하에 두 명의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테드 웩슬러랑 토드 콤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냥 젊은 감각으로 또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아마 이런 분들이 그 앱스토어에서 창출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그 히든 밸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장악력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을 해주셨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달라졌다. 하드웨어를 팔던 회사에서 소프트웨어적 속성이 있고 팬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당시에 주가 그래프를 뽑아보시면은 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이어서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날아갈 때 사신 게 아니고요. 회의감이 생각보다는 많을 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거에 버핏이 진행했던 투자들과 그 막 타이밍, 진입하는 타이밍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나고 보면은 막 핫한 주식이 IT에 이거에 막 올라탄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 버핏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고요. 2016년 돌아가서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 버핏다운 투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질문을 바꿔가지고 지금 테크주 중에 좀 뭐 핫하다는 테슬라, 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이제 버핏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왜 투자를 안 할까요? 그럼 뭐 비슷한 이유가 있죠? 그러면 거꾸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테슬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준 예, 적이 설명을 한 없으셨기 적은 때문에. 없죠. 예.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내부 정보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빌 게이츠 이제 친구고 빌 게이츠는 얼마 전에 사임하긴 했지만 버크셔 보드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오해를 살 수 있는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훨씬 더 애플에 비해서는 조심을 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뭔가 그 디스럽트 될 만한 음. 가능성이 이런 애플의 제품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었을까? 디스럽트라면 예를 들면 이제 제품이 대체될 네. 가능성인데 오피스 굉장히 강력한 소프트웨어긴 하지만 네. 뭐 구글 닥스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끝까지 오피스를 음.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네. 의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애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PC에서는 여전히 윈도우가 강력한 플랫폼이긴 하지만 과연 모바일 시대에도 윈도우가 계속 그만한 힘을 네.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애플을 선택하였으니까 당연히 iOS가 윈도우보다는 더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애저 같은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고 있는 그런 그렇죠. 제품인데 예. 91세신데 아무리 천재시지만 거기까지는 모를 클라우드를 거다. 이해하시기에는 그래도 좀 더 음. 한계를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테슬라. 예. 일단 뭐 돈을 벌고 있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추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자율주행이라는 영역에서 판단하기가 애플에 비해서는 어려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버핏을 이제 연구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네. 이분이 좋아하시는 경영자 취향이 딱 있습니다. 음. 그거는 누가 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르다 혹은 본인만의 성공 공시로 볼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그 독특하죠. 예, 네. 똑똑하고 위대한 경영자의 반열에 충분히 올라갈 만한 혁신가라고 볼 수 있지만 버핏의 취향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이런 경영자를 버핏에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측 가능성 있는 또 CEO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버핏이 좋아하는 경영자들이 보통 보면 본인 일만 하고 그리고 뭐 언론도 잘 안 나가고 로우 프로파일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예측 가능한 행동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가는 그냥 남의 영역이라고 보지 않을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대피셜입니다. 저희의 해석이죠. 네. 예. 예. 그럼 또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작년 4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산 저 주식 중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네. 게임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또 올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액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잖아요. 네. 요거는 왜 샀을까요? 이거 약간 지금 해석하는 거에 약간 모순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버핏이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그 토드 콤스랑 테드 웩슬러 아까 얘기하신 예, 그 그 밑에 있는 매니저들. 매니저들이 예.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그렇게 주가 상태가 이렇게 막 날아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확 떨어졌을 네. 때였죠, 그때가. 굉장히 네, 경쟁이 살 때는. 치열한 분야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이후로는 게임주들이 그만한 수요를 지금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샀느냐?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그 IP의 가치에 주목하지 않았을까? 지적재산권. 네, 네. 그러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갖고 있는 IP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뭐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오버워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블리자드 계열이고요. 네. 액티비전에는 뭐 콜 오브 듀티라든지 FPS 게임에서 강한 IP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IP를 갖고 있으면 물론 단기간의 흥행은 뭐 성공했다가 뭐 실패했다가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IP로 결국은 히트작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바로 이 IP 가치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이벤트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먼저 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가치를 보고 인수했을 아, 거다라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버핏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이것 때문에 안 사셨을 거다 얘기했을 정도로 네. 이런 어떤 사전적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게도 엄격하고 본인 휘하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알게 되면 바로 자르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절대로 작은 이익 때문에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진 않았을 거다. 저는 그거 부분은 최소한 하여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아마 샀을 거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석을. IP의 가치로 이해하면은 그 버크셔가 가졌던 기대감도 최근의 이벤트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테크주 쪽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버핏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 종목 중에 이제 소비재 쪽을 보면
코카콜라 특히 네. 상당히 그렇죠. 좋아하시죠. 예.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 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하시는데 요쪽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좀 코카콜라, 맥도날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음. 그 좋아하시긴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두 회사 다 본인이 매일 이게 섭취하시는 네 제품입니다. 그렇죠. 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아침마다 음. 자가 운전을 해서 음. 그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네. 맥모닝을 매일 음. 드시는 걸로 이제 많이 음. 알려져 있죠. 네. 그만큼 본인이 이제 어떤 방송에 나와서 또 얘기도 했어요. 예 예. 그렇죠. 관심이 많으신 사업이긴 한데 맥도날드는 솔직히 샀다 팔았다를 좀 하셨습니다. 물론 굉장히 긴 호흡으로. 네. 영구 보유하는 주식으로는 그건 아니었어요. 과거 레코드를 보면요. 네. 근데 코카콜라가 훨씬 더 이분의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틀에 넣어서 설명하면은 예. 이제 당시 상황으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 최근에 더 사신 게 아니라 이제 87년도에 사신 거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투자를 네. 시작했죠. 그때 돌아가 보면은 다시 제가 틀을 꺼내겠습니다. 이제 좋은 경영자. 이제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라는 이제 경영자가 새로 취임하셨을 때 예. 그때 직후에 사셨거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좀 단명을 하셨는데 그때 너무 이제 슬퍼하시고 네. 이제 우리 진짜 위대한 경영자를 잃었다. 그 경영자가 취임한 게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요. 이것도 버핏의 취향에 맞는 일들을 당시 하셨습니다. 코카콜라가요 생각보다 자기 일에 집중하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뭐 그래요? 영화사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예 뭐 새우 콜라만 양식장도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빵빵하게 음. 나오는 회사가 잘못된 경영자의 야만과 결합하면 음. 문어발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코카콜라 당시 문어발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고이주에타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싹 정리를 합니다. 싹 정리를 하고 두 가지의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해외 확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아직도 해외에 많이 남아 있다. 우리 해외로 전진한다. 라는 비전과 두 번째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주주환원 정책에 전량 투입한다. 그래서 고이주에타 유명한 일화가 자기 눈이 보이는 곳곳에 다 그 주가를 표시하게끔 했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나는 주가를 올리고 말 거야라는 이제 열의를 보여주셨는데 버핏이 보기에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좋은 경영자가 있었고요. 예. 비즈니스 모델은 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 누구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밍적으로는 두 가지가 겹쳤는데 하나는 코카콜라 굉장히 재미없는 주식에 엉뚱한 짓 하는 회사 이런 이미지 굉장히 강했고 특히나 뉴코크 같은 거 출시하면서 완전 망신을 당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시각이 그닥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거기에다가 뭐 다들 이제 잘 아시는 이제 그 블랙 먼데이 당시에 이제 87년. 예, 87년에 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제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었었는데 이미 사기 시작해서 그 블랙 먼데이 때 그때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 집중적으로 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할인된 가격 혹은 적당한 가격에 샀다까지도 충족한 굉장히 클래시컬한 케이스인 거고요. 예. 애플, 코카콜라 뭐 다 보면은 버핏의 전법은 하나다. 다만 그러면 일반인과의 차이점은 뭐냐? 첫 번째는 그 분석을 하는 깊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에 투자하고 나서 코카콜라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거 막 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 심지어 이분은 코카콜라 캔 가격을 1센트 올렸을 때 전체적으로 코카콜라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 것까지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 머리에서 엑셀을 돌리시는 거죠. 아주 압도적인 이해가 있으셨던 거고 코카콜라 하나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를 분석해서 비교 작업을 사전에 하셔서 얘가 최고야라고 했던 거지. 펩시콜라보다 코카콜라가 조금 더 나. 이 정도의 수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저에 들어가면은 진짜 프로 중에 프로 그런 역량을 발휘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 투자의 경험들, 뭐 11살 때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그 온갖 사이클을 겪으면서 이게 답이야. 혹은 이런 기업이 잘 돼. 이런 경영자는 좋은 경영자야. 라고 하는 경험이 거기에 충분히 이제 녹아 있었을 거고 본인 스스로가 또 사업을 하시는 투자자이면서 사업가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판단하는 안목 자체가 남다르신 이런 것들이 더해졌다는 게 아마추어 투자자들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버핏 포트폴리오에서 알고 싶은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인플레 시기니까 인플레 시기에 버핏은 어떻게 투자했는지 요걸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버핏은 미국 투자자였고 예. 대공황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기를 인플레 시기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얘기하시는 그 투자 방식이 그냥 인플레 시기에 대부분 맞는 혹은 인플레 시기에 본인이 도출해낸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플레 시기에 들어가서 사실 버핏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게 안 가고 사실은 이제 끝났죠. 연준이나 이런 중앙은행의 덕분으로요. 네. 그만큼 대부분의 앞서 설명드린 방식이 인플레 시기에 유효한 방식이다라고 일단은 전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좀 더 강론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인플레가 좀 심했던 시기에 어떤 투자를 하셨나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도 통찰을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미국에서 인플레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78년부터 80년입니다. 네, 이제 오일 쇼크 시기인데요. 네. 이때 이분이 투자를 접은 게 아니고요. 인플레가 났으니까 나 후퇴해야지가 아니었고요. 네. 근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그때 투자하셨던 종목이 제너럴 푸드라는 그런 그 음식료 회사, 네. 그 시리얼 같은 거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 음. 그리고 RJ 레이놀즈라는 담배 회사, 그리고 타임즈 미러. 지금은 참 많이 쇠락했지만 당시에는 정말 강력한 언론이었죠. 이게 타임지를 네. 이제 만드는 예. 이제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가격 전가력이 있는 소비재 회사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중국이 견인하는 인플레 시기에 이분이 사셨던 게 심지어는 한국에 와서까지 사셨던 게 대표적으로 포스코 소재 회사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페트로차이나 에너지 회사, 에너지 회사. 요렇게 사들이시고 뭐 쉐브론 같은 것도 사들이셨는데 이런 시기에는 주로 이제 에너지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돈을 퍼부을 때 안타깝게도 금융위기 때처럼 이 시기가 좀 길어졌으면 버핏한테 기회가 왔을 텐데 연준이 너무 빨리 나서는 바람에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때 많이들 주목하지 않았으나 이분이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그리고 약간 예외적이었던 왜냐하면 해외 투자였기 때문에 예외적이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일본의 종합상사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종합상사요? 예. 네, 이토츠 그리고 미쓰이 미쓰비시. 예, 미쓰비시 이렇게 이제 이런데요? 세 군데를 한 2조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미 돈을 푸는 걸 보면서 이거 인플레 날 것 같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종합상사회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원주에 가깝습니다. 네. 해외 자원을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어떤 자원 컴플렉스를 풀어주는 천병으로서 종합상사가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뭐 LX 인터내셔널 이런 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여전히 또 자원주를 사시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셨구나. 그리고 이미 갖고 계신 종목들 애플,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이미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자원주를 추가하셨다. 거기에 일본까지 가서 사셨던 거는 그만큼 싼 주식이었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통찰력을 좀 추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이제 워런 버핏 종목 그대로 복제해서 사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비슷한 수익률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예. 두 가지 면에서 버핏과 일단 눈높이를 맞추고 시작하셔야지 오류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버핏의 그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해에 막 더블라고 뭐 이런 거를 노리시는 게 아니고요. 네. 이분이 목표로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연평균 복리 수익률 이제 두 자릿수 뭐 한 15 이분의 이제 레코드는 이제 한 20%인데요. 20% 정도 되는데 지금 규모가 너무 커져서 그 정도까지 노리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략 한 뭐 10% 15% 네. 이 정도 나면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핏을 흉내 내려면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맞아야죠. 난 더블 낼 거면 다른 방식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의 투자 기간은 매우 깁니다. 2020년에 종합상사 투자하시면서 네. 뭐 올해까지 한 2년을 보고 투자했다 절대 아닐 거고요. 한 최소한 10년 이상은 보셨을 네.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과 그만한 성격의 자금을 갖추고 하셔야지 흉내 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네. 거기에 투자 전략은 저는 제 체험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3단계 접근법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살피고 사람을 살피고 가격을 살피는. 네. 저는 이거 만능 치트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속성을 잘 이해한다면 흉내 내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한국에 어디 코카콜라 비슷한 회사 없나? 라고 해서 롯데칠성도 사고 동서도 사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제가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저는 이 방법을 강력하게 이제 권해드리고요. 다만 기업 분석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성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정확도라고 하는 건 결국 분석의 정교함 그리고 거기에 경험이 날 텐데 이건 뭐 버핏이 쌓아온 것과 현격한 격차가 있고 저도 뭐 따라가기에 정말 헉헉대는 수준인데 이런 격차는 갈수록 줄여가신다. 하다 보면은 분석력이 좋아지시니까 버핏을 지향하면서 줄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버핏과의 차이점 정도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거의 인간 엑셀 예. 수준이시기 예. 때문에 범접할 수는 음. 없고요. 그만큼 이제 저희도 노력하면 실력은 늘기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으셨을 음. 거잖아요. 그분도 초보 투자자 그렇겠죠. 시기에 예.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음. 버핏을 지향하면 결국에는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는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공동대표님과 함께 한국에서 워런 버핏이 가치 투자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그 버핏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든 이미지였었는데 잠깐은 네가 이기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긴다라는 이제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만든 걸 봤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지만 의외로 조롱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99년에도 그렇고 뭐 2019년, 뭐 18년 이런 시기들 기술주가 한참 올라가는 시기에도 비슷한 그런 조롱을 많이 당하셨는데 신기하게도 버핏을 둘러싼 조롱하는 분들은 계속 바뀌는데 조롱을 받는 버핏은 계속 그 자리에서 존재하면서 계속 시장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검증된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려운 국면을 이기는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고 믿음은 믿음대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닥칠 수 있는 이겨내야 되는 어려움들을 어려움대로 잘 이해하시고 투자하신다면 버핏의 투자는 아마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검증된 투자 방식이 아닐까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공동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